실제 재활용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환경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김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일단 지금 환경부 집계 방식은 플라스틱이 수거된 양만 본다는 거죠? 네,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모두 재활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 처리 후가 아닌 처리 전을 집계하고 있는 건데요.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워서 그냥 버려지거나 재활용 처리 중 발생되는 잔재물도 모두 재활용됐다는 부풀려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단 EPR이라고 재활용 특별관리제도 대상에 해당되는 재활용 쓰레기들은 실제 재활용 처리 실적이 모두 파악되고 있긴 한데요. 페트병과 유리병 등 원래 재활용하기 쉬운 쓰레기들이고 앞서 보신 플라스틱 등 나머지 재활용 쓰레기들은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계를 정확히 하면 좋긴 하겠지만 또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앞서 보신 플라스틱의 경우 환경부 집계론 60%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재활용 비율을 따지는 유리병이나 페트병도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다른 재활용 쓰레기처럼 재활용이 잘 되는 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환경단체 주장대로 실제 재활용률이 30%에 그친다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따로 특별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업은 물론 개인도 재활용률이 많이 낮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야 하고 또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내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선책이 있습니까? 네, 재활용 처리로 만들어진 원자재나 가공품들은 법적으로 제조품으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36조 중 실적을 보고받을 수 있는 업체 목록에 제조업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을 고쳐서 제조업체로부터 재활용품을 받으면 재활용품을 얼마나 써서 제품을 만들었는지 실적을 받으면 됩니다. 의외로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오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창업부 등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던 카풀 서비스 문제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는데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오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의미,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의 노래 헤드라인입니다. 유럽발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에 우리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예, 오늘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유럽발 경기 둔화 우려에 코스피가 1% 급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엿새 연속 하락하며 전거래일보다 1.31% 내린 2137.4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23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최저치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는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중국 증시의 급락 영향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에 이어 유럽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며 외국인 매도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1,752억 원, 기관이 1,26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 개인은 2,93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12% 내린 735.97을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도 좋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1월 24일 이후 장중 1130원선을 처음 넘어섰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원 20전 오른 1136원 20전에 거래됐습니다. 아무래도 유럽발 경기 둔화 우려로 달러 강세를 보인 건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게 나타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청와대가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일단 개각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개각으로 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됐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발탁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관료 출신인 만큼 국토부 현안과 핵심 기조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내정됐는데요.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성장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4선의 중진인 박영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진영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참여정부 때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호 전 차관이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가, 통일부 장관에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번 개각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집권 3년차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와 관련된 과제가 산적한데요.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큰 과제가 있고, 중기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 내정자는 혁신 성장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현미경 검증이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기존보다 더 내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예, 4월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건보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4월에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공단 측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올해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새로 보수총액 자료를 받으면 변동분에 대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인데요. 지난해 자료와 올해 제출받는 자료를 비교해서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승진 등으로 월급이 오른 내역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산 결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작년보다 더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어땠습니까? 네, 작년 4월의 경우 정산 대상 직장인이 모두 1,400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60%인 840만 명이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 8천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납입했습니다. 반대로 291만 명은 월급이 줄어들면서 평균 7만 9천 원씩 돌려받았습니다. 올해도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일에 사대보험이 빠져나갈 때 나가는 만큼 별도로 공단에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고요. 내야 할 정산보험료가 한 달치 건보료보다 많이 나오면 5회에 걸쳐 자동으로 분할 납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노조는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오늘 본계약을 했다고요? 네, 산업은행은 오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 지주 부회장 등이 참석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통해 대우조선을 비롯해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세계 최대 조선그룹의 지주사로 올라서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를 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르다면서요? 네, 현대중공업은 가칭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합니다.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한 뒤 대신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재탄생합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사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 대해 곧 실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 체결 현장에 노조가 극렬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다면서요? 네, 본계약 체결에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산업은행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력 구조 조정인데요. 산은과 현대중공업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현대중공업그룹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우조선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걸 회장은 이번 민영화가 대우조선과 지역경제, 노조를 모두 살리는 방향이라고 밝혔지만 노조의 저항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양념치킨 좋아하실 텐데 글쎄요, 자주 드시면 좀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양념치킨들을 조사를 했는데
3년 동안 급격하게 달고 짜져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현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가맹점이 많은 6개 프랜차이즈의 30개 매장에서 양념치킨을 조사한 결과 100g에서 당류는 평균 8.6g, 나트륨은 평균 516mg이 검출됐습니다. 치킨 약 반마리인 300g을 먹을 경우 당은 25.8g, 나트륨은 1540mg을 먹게 됩니다. WHO의 청소년 하루 권장량을 넘는 수준입니다. 양념치킨에 들어가는 당과 나트륨 양은 최근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때보다 당류는 38%, 나트륨은 28% 늘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조사한 간장치킨과 치즈치킨에서도 각각 나트륨이 100g당 536mg, 627mg이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매장별로 당류 함량은 최대 4배, 나트륨 함량은 최대 1.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적인 당 나트륨 저감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유엔이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률이나 관리자 비율이 낮은 공공기관, 기업 50곳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여성 관리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유정훈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공공기관과 기업 50곳을 발표했습니다. 50곳 가운데 중외제약, 흥국생명,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여성 고용률이 3년 연속 같은 업종 내 평균 7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건설사인 삼보-ENC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2%가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곳도 28곳이나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중공업이 가장 많았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성 고용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여성 고용률 관리 기준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번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게시되고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공공조달 심사 등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파리바게뜨가 10일부터 빵과 케이크 등 73개 품목의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합니다. 주요 인상 품목 가운데 우유식빵이 2,400원에서 2,600원으로, 단팥빵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릅니다. 정부가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가공식품 가격이 안정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떡이나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가공용 찹쌀 3,000톤에 다음 달 초까지 세율을 낮추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대형마트가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 4곳에 총 33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입니다. 또 술을 마신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 또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에서 자격정지 90일과 60일의 원처분이 확정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 폭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계속해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저희 취재기자도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만 이제 작년에 월급이 오른 사람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의 이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처음 아니죠. 나온 얘기는 아닌데 시작은 1999년 당시에 이제 DJ 정부 때 처음 카드도 도입하고 뭐 세수의 투명성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활발했었죠. 그러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일몰로 계속했는데 연장돼서 실은 올해 말에 또 끝납니다. 이제 신용카드 축소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아마도 현 뭐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또 조금 이따 얘기할 제로페이까지 보면 이제 올해로 아마 이 신용카드에 관련한 소득공제 혜택들이 축소를 넘어서서 어쩌면 이제 폐지까지도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 네. 제로페이 얘기를 잠깐 하셔서 그런데 네. 제로페이가 영 잘 정착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이제 그럼 왜 신용카드를 축소하냐? 실은 이제 세금에 이제 그동안에 정착됐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좀 바라보는 것은 이제 제로페이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관이 내놓은 이 정책 때문에 제로페이가 축소가 지금 40% 해준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소득공제가. 예. 이거 쓰는 차원에서 신용카드를 줄이거나 폐지하면 제로페이로 갈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도. 이거는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제로페이는 어떤가? 이게 좀 그렇게 지금 확산되고 있지가 않아요. 아직도 낯선 개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결제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화면에 정부가 지금 어마어마한 제로페이 관련해서 소득공제율을 내놨습니다. 이제 현금 영수증이 현재 한 30%, 체크카드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로페이는 더 높고 신용카드는 이미 낮춰서 15%까지 떨어진 저런 상황인데 신용카드를 뭐 더 축소해서 5%, 이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연말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제 또 여름 지나고 하다 보면 국민들의 반발 나오면 또 일몰로 2년을 끌 가능성도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 폐지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게요. 카드업계도 반발한다면서요? 네. 이게 잘 보시면은 카드업계가 그간 이제 수수료 인하 막 압박을 통해서 꽤 많은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세 상인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도 양보했고 그 대신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동안 많이 깎아줬던 자동차 업계, 뭐 유통업계, 통신사한테 더 받으려고 하니까 또 여기서 충돌이 생기고 그런 건데 이제 카드 업계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깎아줄 만큼 다 깎아줬는데 같은 레벨, 그러니까 제로페이라는 게 결국 연매출 8억 원 이하는 제로 수수료. 그렇지. 뭐 8억에서 12억, 15억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제로페이와 카드사 거의 넘겨간단 말이죠. 소득공제를 보면 카드사는 15%고 제로페이는 40%니까. 그럼 여기까지도 시장을 다 내놓으란 말이냐. 그럼 카드 업계는 다 내놓고 항상 희생양이 되냐. 이제 이렇게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제 혜택이 폐지되면은 지난주에 바로 그 자리에 이제 납세자연맹 우리 회장님이 나오셔서 1인당 적게는 한 3, 40만 원에서 많게는 4, 50만 원까지 이제 환급되던 걸 못 받게 된다. 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게 오늘 반향이 많이 되대요. 이게 커요. 이제 우리가 보통 전체 샐러리맨 평균의 연말 정산액 평균이 한 60만 원, 뭐 50만 원, 60만 원 상관이 되거든요. 한 50만 원 정도라고 보면 신용카드 공제가 한 25만 원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웬만한 샐러리맨들이 요즘에 뭐 연금저축 이런 것도 잘 여유가 없으니까 거의 공제받는 게 소득공제 받는 게 신용카드 공제인데 그렇죠. 이제 이거 없어지면은 반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납세자 연맹은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이제 저기를 얘기한 거예요. 카드 사용액이 3,250만 원이 이제 될다. 저 이제 카드 사용액이라는 게 25%를 넘게 쓴 대목에 대해서 15%. 그런데 상한선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250만 원은 뭐냐? 저 공제액의 상한선인 300만 원까지 다 쓴 겁니다. 다 받으려는 카드. 연봉은 5천만 원이고요. 저 정도면 카드는 좀 많이 쓴 분이죠. 연봉 얘는. 5천만 원에 실수령액이 한 달에 한 400이 채 안 될 텐데 한 달에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넘게 쓴 일단은 썼다고 보겠습니다. 3,250만 원을 썼다고 보면 저분 같은 경우가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율 16% 지방세 빼면은 이제 그동안에 한 49만 5천 원 받을 수 있었던 연말 정산을 이제 못 받는다는 거고요. 그러게요. 예, 한 뭐 20만 원, 30만 원 이상씩은 이제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5천만 원 근로자인데 이번에는 한 2,583만 원. 제가 보기에 저 정도는 씁니다. 웬만한 그렇죠. 저 한 달에 한 200 정도니까 저 정도는 되죠. 저 때는 이제 공제액이 25%에 15%니까 200만 원을 받게 되고요. 그 200만 원 공제액에서 세율인 한 16%를 곱하게 되면 33만 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저게 폐지되면 저분들은 한 33만 원 정도는 못 작은 돈이 아니죠. 예, 그렇죠? 20만 원, 30만 원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적은 돈이 아니어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네. 아마 올 6월 보통 그 세법 개정안이 6월 말 그렇죠. 얘기 또 이제 되잖아요. 요번에 또 그때 네.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 되죠. 결정이 될 네. 텐데 그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로페이가 이제 이게 제대로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앞서 건보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사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월급이 오르면 건보료도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건보료 부과 체계를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 실시간으로 월급 인상분이라든가 실시간으로 뭐 스탁 옵션 받은 것들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건보료는 어떻게 매느냐? 전년도 월급과 받은 것으로 의제해서 일단은 쭉 매긴 다음에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예. 2018년치를 개수 조정을 일종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4월이 소위 말하는 건보료 연말 정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회사한테 다 자료 받았어요.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실제로 원금 올랐거나 아니면은 2018년 말에 성과급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대비해서 실은 뭐 월급이 많았다면 이분들은 4월에 건보료 더 내야 되고요. 오히려 깎였다면 돌려받는 환급을 받게 되는 이제 두 구조인데 이제 그동안에 쭉 보게 되면 4월에 한 60% 정도의 셀러리맨은 더 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에 60%의 샐러리맨들이 급여가 올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왜냐면 물가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물가 인상분이 오른 거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명목으로 다 임금이 올랐으면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60%는 더 내고 20%는 돌려받는데요. 60% 더 내는 분의 평균이 한 18만 원, 19만 원 되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뭐 작년에 4월에도 똑같이 건보료 연말정산이 있고 다 있지만 올해 기사나 이런 데에서 네티즌 반응이 굉장히 좀 이게 비판적인 것이 요즘에 경기도 너무 힘든 데다가 또 이제 세부담도 많이 커지고 이런 거여서 특히 샐러리맨 분들은 이제 유리지갑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의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유독 올해 이 4월에 건보료 연말정산에 조금 볼멘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줄거나 없어져서 가뜩이니 30만 원 받던 것도 못 받는 상황에 건보료까지 더 내고 그러면 4월에요. 네. 그래도 건보료 더 내는 60%에 포함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보면은 성과금도 많이 받아서 네. 더 내는 게 그러면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미약하게나마 개선은 될 것 같은데 옛날부터 승차 거부나 서비스 면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아무래도 경쟁 업체 쪽에서 이제 바뀌는 게 많다 보니까 택시에서도 뭐 서비스 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큰 틀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사실 크게 뭐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태우는 사람에 따라서 하루하루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잘 개선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많이 이용해 봤을 때 승차 거부도 많이 당했었고 카풀이나 택시나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인데 합의가 됐어도 그쪽에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아진 거니까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 인터뷰한 말씀들 쭉 들어보셨는데 뭐 들으신 분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어쨌든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논란이 다른 방향으로 된다라는 거는 한번 다시 합의문 안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떠들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합의를 한 거는 뭐 그나마 다행이죠.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도 그건 맞는 말씀인 거죠. 예. 일단은 이제 극한 대립이 그래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뭐 분신도 하고 막 이런 극단으로 치달았던 것이 그래도 사회적 타협 기구를 통해서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건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죠. 예. 그러나 합의도 이제 전현희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얘기했다시피 이건 최대치 합의가 아니고 그야말로 차선책인 거죠. 또는 차차선책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히 얘기한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희도 한번 꼼꼼히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양파 껍질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번에 합의한 게 오전 2시간, 7시부터 9시, 오후 2시간, 6시부터 8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를 놓고도 일단 논란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말씀하신 알겠지만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에 자가용 유상운송이 금지돼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만 허용된다 이런 거니까. 그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한 거군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뭐 밤에 출근하는 시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카풀 서비스가 이제 그것들을 명분으로 삼았었는데 그것을 이제 명확히 해서 앞으로 이제 법이든지 아니면 시행령에다가 명확히 못 박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이니까 그 자체 가지고서 이제 문제는 없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거 이제 그렇습니다. 4시간 가지고 어떻게 카풀 서비스를 하면 카풀 서비스라는 자체가 무슨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의미가 없느냐 이거 없다는 것이 하나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풀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지금 카풀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 심야 시간, 뭐 주말, 목요일, 금요일, 뭐 주말에 또 택시가 운행을 많이 안 하는 시간 이런 때인데 그 시간 싹 빼버리고 출퇴근 시간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런 것들이고요. 더더구나 벌써 또 이제 반발이 나오는 게 서울에 있는 개인 택시 사업 조합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금지하라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서울 개인 택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그렇습니다. 완전히 금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주체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카풀 서비스를 실시하는 회사가 카카오 모빌리티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예, 그런 데서는 아니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거 우리를 어떻게 대신해서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냐. 대표성이 그러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참여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주체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면은 주요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 말이 나오는 거고 택시 업계도 그렇고 카풀 서비스 업계도 그렇고 각자의 대표성을 이번에 합의한 사인을 한 그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 중에 또 하나는 택시에 대해서 법인 택시가 되겠죠. 월급제를 이제 제대로 하겠다. 이 내용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도 또 말이 많더군요. 이제 월급제 플러스 이제 그 플랫폼 택시, 그야말로 혁신 택시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뭐 택시 월급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왜 이제 그 월급제가 시행이 되지 못했는가 하는 걸 먼저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월급제를 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 들어보면 택시기사 월급을 보통 이제 뭐 한 250만 원 이상 받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택시기사가 일한 만큼 일한 시간만큼 곱하기 최저임금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운행 수익만큼 또 이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250만 원 보장하겠다 이런 건데 250만 원 기준이 사실 없는 것이고. 그 250만 원은 만들겠다는 목표지 250만 원을 그렇습니다. 주겠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목표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기사들이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그보다 훨씬 적은 월급이 되면 이렇게 말이 다르지 않느냐 분명히 나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를 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까지 이제 사실은 월급제 산업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라는 것은 오랜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뭔지를 좀 면밀히 살핀 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나서 월급제 시행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월급제부터 얘기를 나누니까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야말로 이제 뭐 악마가 숨어 있는 거죠. 거기에 또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 불신도 있더군요. 뭐냐면 그렇게 되면 택시기사들 차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무 데다나 주차해놓고 하루 종일 잠만 자다 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똑같이 월급을 줘야 된다. 그건 못하겠다. 뭐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워낙 모든 게 기록이 되니까 운행 기록 같은 게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뭐 걸러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손님이 없는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얘기가 되는 게 그 초고령 운전자 감차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초고령 운전자의 나이를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사실은 모호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사실 문제는 우리 택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지만 서울이나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지만 택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사실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도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자영업자 문제랑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데가. 근데 이제 초고령 운전자를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가 우선 문제죠. 지금 일반적으로 초고령 그러면 이제 75세 이상인데
그러면 75세 이상 기준으로 할 것인가, 65세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70세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우선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감찰을 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찰한다면 면허를 국가가 지자체가 환수하는 사줘서 거니까, 그렇죠. 환수하는 건데, 환수할 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세금을 들여서 그걸 사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이 문제도 사실 남아있는 것들이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자면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 버스는 상당히 많이 공용화가 됐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네. 시외버스는 뭐 아직도 일반 회사들이 많이 하지만 일각에서는 택시도 공용화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택시가 과연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급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죠. 예. 택시는 기본적으로 지금 합승이 허용이 안 되는 것처럼 1인 교통수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량 운송수단인 공용화하냐, 그거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이고요. 택시를 공용하는 데는 네.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택시 예.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발표하면서 또 민주당에서 이제 이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게 우버 택시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 가지고 우버 택시가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운만 띄웠지, 네. 사실 우버 택시가 어떤 그 혁신 플랫폼을 장착한 택시 기사,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정확한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 지금도 이제 부재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제 법인 택시 가운데 많이 운행을 못하는 택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미리 예약을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쪽으로 가서 이제 장애인들이라든지 네. 어떤 뭐 출퇴근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사용하는 이제 택시를 만들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예. 것인데 이게 방식이 예. 우버 택시랑 비슷하긴 한데 우버 택시랑은 그거랑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 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질적으로 다른 부분을 전혀 자꾸 다른 얘기입니다. 우버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때는 그러면 내가 해외에 나가서 활용해봤던 우버 택시처럼 내가 언제든지 부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는 얘기는 그 택시를 우버 그렇죠. 택시처럼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외국에서 얘기하는 우버 택시가 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고. 아까 네. 말씀하셨던 악마의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말씀처럼 이게 자칫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자꾸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물론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 집중 분석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왜 저희가 이 문제를 오늘 좀 집중 분석을 통해서 다뤄보려고 그러냐면 언뜻 생각하면은 합병을 해서 좀 경쟁력이 또 높아지고 뭐 이런저런 어떤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회사가 경쟁할 때 어떤 부분들 불필요한 비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밖에도 합병했다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어서요.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 오른쪽으로 최영일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원론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리죠. 합병은 잘 된 겁니까?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조선은 지난 30년 한국 경제를 끌고 온 산업이었고 아직까지도 1위고 물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거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경쟁력도 좀 아직은 있죠?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분야별로는 일본을 제친 쪽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뭐 많아요.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버릴 수 없고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신 이대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의 돌파구로서 이제 이 방식을 저는 택한 것은 필요한데 이제 지표 보면 볼수록 많은 전제 조건이 따르는 합병이다. 그게 그렇게 되어야만 성공하지.
그냥 이렇게 둘이 붙여 놓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라고 봐서 예. 간단하게 말해서 조건적으로 찬성한다. 예. 그 조건이 뭔지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 그럼요. 지금 다 얘기하시면은 최영일 평론가님 하실 말씀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최 평론가님한테는 빅3에서 빅2로, 그러니까 빅3라는 거는 이제 현대, 대우, 삼성 이 세 군데에서 이제 현대, 대우의 합병사 하나, 그 다음에 삼성 이게 빅2로 바뀐다라는 건데. 합치는 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그 조건 없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세계 12조선소 안에 우리나라 기업 6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뭐 삼성까지 빅3라고 얘기를 하지만 STX 해양 굉장히 어렵죠. 미포조선도 있죠. 예. 일본 기업 2개 있습니다. 미쯔비시하고 미쓰 있고 예. 중국 기업 하나, 이탈리아 기업 하나. 뭐 미국 기업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해양대국, 영국 없습니다. 그럼 이게 좀 기형적이죠. 지금 세계 12기업 안에 우리나라 기업이 5개가 포진돼 있다. 중국 조선사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예. 지금 이 양쯔장 조선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계속. 그런데 저 문제는 이 1위와 2위든 1위와 3위든 합쳤을 때 뭐가 달라질까요? 전 딱 하나예요. 아까 오프닝 때 이미 앵커도 말씀하셨고 교수님의 조건 안에 그게 숨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효율화하지 않으면 그렇죠. 합병의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 효율화가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노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효율화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참 좋은 건데 구조조정이랑 연결되고 구조조정이 이제 직원들을 자르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자꾸 직접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 단어의 근본적인 취지가 좀 많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오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로 좀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사실은 조선업체들이 다 구조조정 중이잖아요. 그 현대중공업도 사실은 인수를 하지만 이 회사도 역시 구조조정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조조정 중인 회사가 구조조정 중인 회사를 합병한다. 그럼 이게 이제 아까 조건부를 달긴 하셨지만 이게 과연 정답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일단 많습니다.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현대중공업이 한 4, 5년 전만 해도 매출이 50조 넘어가던 회사가 지금 매출이 15조 정도로 3분의 1 토막으로 많이 잘라내고 많이 이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아, 그거 50조가 15조가 된 거는 구조조정을 해서 주는 많이 이제 매출이 확 줄었던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물론 그러긴 한데 이제 아까 이제 효율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순히 2개를 붙여놓거나 3개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효율성,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생산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경쟁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뒤로 돌아보는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해왔던 그런 어떤 효율화의 개념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도 무지 고칠 점이 많지만 특히 이제 노조의 과거의 어떤 행동 이런 것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효율화를 우리가 깨야 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차원에서 조선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를 해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효율성을 갖추어 가야 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우조선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도 있고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장점이 있으니까 2개를 붙여놓으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다. 그걸 극대화하면서 2개를 붙여놓으니까 사족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떨어내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컨테이너. 많은 사람들은 컨테이너선은 더 이상 경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단순한 배잖아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선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첨가되고 하면 차세대의 컨테이너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컨테이너선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버리고 이제 LNG선과 같은 특수선만 장사가 되니까 그것만 먹자는 생각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결부가 되면 죽었던 산업도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4차 산업을 접목시켜서 차세대의 조선산업을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합병이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폭적으로 이 인수합병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죠. 아까 그 전제 조건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죠.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여태껏 1위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미처 가보지 못했던 쪽을 우리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한 경영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나는 부분은 좀 아프지만 좀 떨어내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조선산업이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나가는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정부나 또는 민간 자본의 어떤 그런 투입을 통해서 새로운 조선산업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 혼자 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좀 분위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업황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업황이 그렇죠. 그렇게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여러 가지 비효율 문제도 있고요. 또 노조의 문제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선 산업들이 다 힘든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세계적인 경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난해에 수주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우리는 계속 어렵다고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경제 지표 악화, 성장률 계속 낮추고 있는데 세계 경제는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랍을 필두로 해서 유럽 등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산업도 기대해 볼 만해요. 해양 플랜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아니다, 또 어렵다. 계속 이제 업다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는 좋아지는 쪽으로 서서히 흘러간다고 보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할 땐 맞아요. 전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저는 IMF 직후가 생각이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이 국제적인 또 국가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90년대에 기아 자동차가 힘들어집니다. 예. 경영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폭증하고 있는데 예. 경쟁이 격화된 거죠. 이거 어찌 보면 시장은 커지지만 레드오션이 된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들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IMF를 맞자 97년에 기아차가 법정 관리 신청합니다. 예. 그리고 98년부터 이제 매각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예. 2001년에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죠. 예. 오늘 55% 지분을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대중공업이 인수받아서 이제 오너가 된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에. 그때도 기아차 51%를 인수했습니다. 지분을. 예. 비슷해요. 현대차 그때 좋았느냐? IMF 때 좋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보면 대기업들이 하나씩 법정 관리 들어가던 때인데 현대차도 힘들었는데 기아차를 끌어안았어요. 고강도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그렇죠. 다운사이징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지금 현대기아차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힘들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국제경기 문제, 뭐 미국의 압박, 중국 시장의 이제 문제들, 사드 갈등 힘들어졌지만 근데 성공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 수소차도 가고 전기차도 가고 이 국제 메이커들하고 경쟁하면서 갑니다. 살아납니다.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 살아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과도기에 고통과 희생을 누가 당하느냐의 문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2001년에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추풍낙엽처럼 날아간 게 사람들이었어요. 예. 서민들만 힘들었지 초상류층은 그때 부동산 싸졌으니까 사고 자동차 서민이 어떻게 자동차 삽니까? IMF 때. 하지만 부자들은 수입차를 샀죠. 그때. 술도 마셨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노조가 그동안 비생산의 한 가지 축이었고 원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반성을 딛고 그럼 미래의 노동은 뭔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노동자들을 다 떨어내고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자를 새로 뽑아서 지금 기아차, 현대차의 직원들 다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기아차의 직원들 중에 이 해고된 구조조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적어도 21세기에는 이 악습이나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계약 발표 났잖아요. 좀 굉장히 재밌는 게 현대중공업 지주는 고용 그대로 유지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협력업체들이 걱정입니다. 조선해양에 150여 개 협력업체가 이미 막 반대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그대로 유지한다. 지역경제 걱정하지 마라. 이 거제 통영에 있던 거 다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울산은요. 매각 환영. 거제는 매각 반대. 울산은 왜 매각을 환영할까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나 혹은 산업은행 쪽 정부에서 나서서 양쪽 다 현재대로다. 아무 변동 없으니까 다만 지분 구조만 바뀔 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노조가 약속해 주십시오. 서명. 뭐 이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도가 나오기를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물밑 접촉을 이뤄온 결과 오늘의 본계약이 타결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연말에 대우조선해양의 정성립 사장이 우리 살아날 수 있다고 노조한테 얘기를 했어요. 수주 늘고 있다고.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줄이는 폭을 좀 줄여도 되겠다. 인력을 어차피 또 뽑아야 되는데 왜 해고를 하느냐. 있는 사람들을 줄이지 않고 그냥 쓰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근데 지금 이분 그만뒀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노조가 지금 반발하는 것도 장기간 속아왔다는 거예요. 민영화는 더 무섭다고 지금 느끼는 게 공영화 시기에도 속았는데 민영화 때는 지금 현대중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 심리를 어떻게 잠재울 글쎄요. 것인지도 섬세하게 좀 다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앞서 저희도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상경투쟁을 굉장히 격렬하게 했더군요. 지금 뭐 아마 최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뭔가 불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응축이 된 아마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양쪽 인원이 결국은 그대로 과연 갈 수 있느냐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효율성이라는 측면, 합병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죠. 어려운 부분이 많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노조가 그 노조는 뭐 대우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마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흡수하면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가 하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노조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숙제라고 저는 보고요. 예. 또 하나 전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이 나잖아요.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일본하고 중국이 WTO 제소를 한다는 거예요. 독과점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또 그 알스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국제 분쟁의 어떤 핵심 그런 그 쟁점이 되어 버리면 노조하고 이것이 사실상 그 목표가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추동력을 얻으면서 격화될 수가 있다. 따라서 정부나 현대중공업은 이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신뢰감 있게 그 설득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과제이기도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현대중공업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혁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저는 중요한 것은 민자가 많이 투입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됐으면 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윌버 로스라는 사람은 지금 상무장관이지 않습니까? 뭐로 수십조를 벌었냐면 트럼프 행정부예요. 네네. 그분은 그냥 무너지는 회사, 아주 전통적인 굴뚝 회사들을 싼 값에 인수해가지고 리스트럭처링을 하고 혁신을 하고 해서 주가를 10배, 20배 띄어가지고 큰 부자가 된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이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의 어떤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 그 효과를 민자 투자가들이 얻을 수 있다는 확신만 주면 저는 민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서 정부가 자꾸 일방적으로 돈을 대주지 말고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찬성할, 물론 가격이 싸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민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경영이 어떤 신뢰감을 얻고 노조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면 저는 이 부분은 조선산업의 미래를 밝혀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봐서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의 성공 실패가 이 프로젝트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저는 앞으로 과제가 많지만 기대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 거죠. 만약에 WTO에 제소가 되면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현대중공업이 지금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위가 대우조선이고 그렇죠. 1위와 2위가 합병을 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독과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이를테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WTO 제소한다 그 다음 날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걸리죠.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합병 이제 이를테면 물리적 합병을 화학적 합병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갈 거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나요? 그래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죠. 미래로 가고 결국 살아남고 잘 되겠지만 그러한 미래를 설계하고 교수님 계시지만 여기에 뭔가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는 이제 프로덕티비티 패러독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적정한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합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일정 기간은 다운됐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 암흑기를 우리가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세계적인 규제 문제하고도 계속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국제 규제 문제를 제일 고민하고 있어요. 국내 규제를 먼저 고민했어요. 근데 공정거래법도 고민했는데 법적으로 좀 피해갈 방법을 찾았다고 하고 그 외에도 국내에도 독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수출이니까. 결국은 이제 국제 분쟁에서 우리가 좀 이제 불리함이 없도록 이걸 잘 다듬어야 되는
로펌들이 동원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궁극적인 생산성이 올라가기까지 아까 리스크 요인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노조예요. 근데 노조를 적으로 돌리면 리스크가 더 커져요. 그러면 그래서 이 노조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는 이미 속았다. 이미 저 공영화 시절에 속았다. 민영화는 더 위험하다. 지금 이게 경직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소통을 너무 안 해왔다는 거예요. 보도 자체에 6개월간 물밑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 그 지난 6개월간 우리 사장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들은 뭔가? 이분 그만두고 지금 오늘 보니까 이성근 부사장이 대표이사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분하고 또 그동안 나눴던 얘기는 지켜질 것인가? 여러 가지 물음표와 불안이 감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기업의 한 절반은 사람이다. 기업의 절반은 기술과 여러 가지 경영 효율성이라든가 경영 능력, 마케팅 능력에 달려 있지만 조선 산업은 아직 인력 없이는 뭐 이게 장치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조를 적으로 돌리지 말고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합병 시점 전후에서 이들을 좀 설득하고 다독이고 정말 이 전통적인 어떤 육체 노동을 하다가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더 트레이닝 되셔야 됩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쾌척하겠습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이런 이제 이 어떤 경영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와 협력업체와 노조에는 없었고 걱정 마라.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대로 유지할 거면 뭐하러 합병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합병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왜 하면서 시간 끌기 해왔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열어놓고 구조조정도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죠. 하지만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해야죠.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현대중 지주가 한 말이 이 진의는 노조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노조도 살리는 진의, 그 고민해온 바를 당사자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신뢰의 어떤 불신 비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죠. 리스크로. 이걸 빨리 풀어야 합병이 돼도 잘 되고 미래가 와도 빨리 올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상경투쟁하고요. 어제 이미 저녁 6시에 지역 주민들과 노조와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지금 이게 트라이앵글로 벌써 연대가 결속이 돼서 촛불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분들이 부르는 말로 촛불 시위를 했는데 촛불 항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과 이야기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니까 지분 넘겼잖아요. 그럼 이제 청와대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현대중공업 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을 빨리 해주길 기대합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이제 IMF 때 사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구조조정 된 사람들의 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너무 이렇게 극렬하게 노조에서 반대하는 걸 텐데 글쎄요,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좀 또는 기업들 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비참한 삶으로 가지 않기 위한 뭔가 이런 보완책 같은 거를 좀 같이 내준다고 그러면 그와 함께 중요한 게 아까 IMF 지적하셨는데 IMF 때 조선은 정말 대호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따라서 환율 문제도 만약에 좋아진다고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고 봐서 운이 정말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만큼은 좀 운이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